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의 대규모 현금 투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맞물려 여권 내에선 자주 국방과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을 전액 현금 투자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에 서명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선 일본은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데다 외환 보유고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외신 인터뷰는 한미가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소한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최소한 피를 나눈 동맹 관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식 회담 등을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어 관세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협상이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불리한 협상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결렬이 낫다, 이런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실무협상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도장을 찍지 못한 우리 협상단은 지난주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설명하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미국이 우리 측 통화 스와프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는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타결을 목표로 했던 실무협상단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협상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분기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4조 6천억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관세 15% 인하를 약속하고도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이 전체 관세의 절반을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파고까지 각오한 강경 대응이 자칫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종전의 미국의 태도를 기대하고 국내 압박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말레이시아를 찾아 미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세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시면 우리 정부가 섣불리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낙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대미 투자 펀드 대부분이 간접 투자일 거라는 설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평 역시 지금의 관세 협상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직접 투자가 아닌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 등을 적시한 합의문이 없다며 일본의 전례에 따라 비망록에 써놨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합의된 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본께 좀 참고가 돼서 다 비망록에 좀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투자 세부 내용 논의가 예상됐던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실은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낙관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일본이 먼저 대미 직접 투자안에 서명하며 15% 관세율이 적용되자 우리 정부 역시 연쇄적으로 직접 투자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펀드를 미국 측에 유리하게 합의할 줄은 정부도 그렇고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변동성이 큰 트럼프 행정부 특성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세 협상 지연으로 기업들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미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결국 이 관세 문제를 모두 다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부는 다음 달 말 에이펙 전까지 통상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예고에도 없던 청문회 계획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소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에선 또다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 봐야 할지요.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검찰 폐지 관련 입법 청문회 진행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안건을 기습 상정합니다.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30여 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재판 중인 지규현 부장판사까지 13명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지금 청문회를 빙자해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청문회 명분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회동설 등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비판 문구를 내걸면서 2시간 넘게 파행했습니다. 가올 출자가 아니라 부활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민주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범죄 은폐 시도라며 검찰을 지탄했지만 검찰 증인들은 유실된 것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은행 발권국장도 관봉권 띠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마친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여당 의원들의 추궁엔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던 두 사람이 한 명은 의원석에 한 명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하고 답하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는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가 구체적 자백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박 검사가 증인 선서까지 하고 시종일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청문회에선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출신 의원이 또 다른 변호인 증인과 유동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질문 답변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이 드러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변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지 없는지 만들려고 지금 이 사법개혁 청문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위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했는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발언 수위를 보면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어제 오늘 방송에 담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좀 순화를 했는데요. 이 졸개, 오물 같은 막말 수준 비난 수차례 오갔습니다. 3륜이 4륜이 지적을 받던 정치권, 이 품격 기대하는 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6년 만인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막말과 망언이 난무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집회 연단에 올라 정 대표가 야당 탄압과 사법권 침해의 졸개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맞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도 윤석열 내란 수괴의 졸개, 오물을 배설하고 있다며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양측 지도부의 언어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돈과 조직에 기생한 정당. 이재명의 많이 노릇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 갈등의 폭력적 양상을 지적하며 정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서 상호 존중의 그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타협과 자제의 정신이 바로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법 25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정작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위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자 민주당은 추가 근거는 내놓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핵심이라며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온 조희대 한덕수 오찬 회동설을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유포하는 경우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파헤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SNS 등을 통해 회동설을 거론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동설과 관련한 추가 근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본질은 회동 여부가 아닌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격가지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미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하여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거 아니냐. 회동 관련 녹취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은
AI 조작서를 제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 의원과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동설이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간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요? 고승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 4명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김 씨가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배우설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지규현 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이른바 검은 디자이너가 지 판사는 물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함께 움직였다며 동조합니다. 누구라고 내가 특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내 피셜인데 이건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야, 좋은 표현이 검은 디자이너.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조정한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가 배우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이 호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걸 밝혀내야 진짜 수사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두 사건이 겹쳤을 수가 없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뭔가 검은 디자이너 맞. 25분 동안 방송에서 검은 디자이너란 표현은 19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성 발언일 뿐 누구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집단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사실 유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제1호는 김어준 유튜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동결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라고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은 명백한 이점이라는 겁니다.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거기에 현실이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해법은 중단, 축소, 폐기 3단계로 구성되는데 미국과 북한이 첫 단계에 합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비핵화란 표현은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이 대통령이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이채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전용차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 들어섭니다. 김정은은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미북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제시했는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만큼 비핵화는 위헌 행위란 겁니다.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다만 트럼프의 수용 여부가 관건인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비핵화 포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하고 평화공존 방식, 소위 이제 관계 개선을 하는 요구 조건을 당장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이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며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 이른바 통미봉남 의도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행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청소 운동을 하자고도 했다는데요. 정상들이 묵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고객들이 돌연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최근 서울 남산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고객들이 호텔 측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에 한 고객은 SNS에 결혼식이 11월 2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 공식 요청으로 호텔에서 취소 연락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신라 호텔 측도 해당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취소 사유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를 보아하니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호텔 측도 그런 추정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가국 정상들이 서울 숙소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할 때 주로 이 하얏트 호텔을 이용했고 시 주석은 과거 3차례 신라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시 주석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아무리 국가 행사지만 이게 결혼식이 50일도 안 남겨뒀잖아요.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 호텔 예식장은 특급 호텔 결혼식장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힙니다. 결혼식 1년 전에도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인데요. 이런 사정은 비슷한 급의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날짜에 장소를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 하는 거긴 합니다만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비 부부들은 이 화장과 드레스, 촬영 등 각종 출장 서비스에 대한 예약 변경 혹은 취소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혼여행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고객 계약서에 국가 행사 일정 시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도의적인 보상 이상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한 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있다는 해당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돼서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될 수 있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호텔 측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집단 소송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데 국가 책임은 없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가 이 일에 보상할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신라 호텔에 명백하게 강압을 한 게 아니라면 결국 예식 취소라는 결정을 한 건 호텔이라는 겁니다. 국가는 사실은 뒤로 빠지는 거죠. 신라 호텔에 협조공을 보내서 신라 호텔이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신라 호텔과 계약을 맺은 사인 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만 헌법은 보시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고객들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네, 나라 손님 대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망치는 데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지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심사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나왔고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은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주며 청탁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검사 8명이 나와 220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등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집중재판부 설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고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아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고법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도록 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달리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앨 방침입니다. 또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고법은 내년 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한 판사 추가 배정과 집중심리재판부를 보좌할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이 이어지자 내란재판을 맡은 형사 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이 모레 열립니다.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심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향합니다.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촬영도 일부 허용했었습니다.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도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다음 날인 25일엔 특검이 기소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압에게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 측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이번 주 첫 재판과 특검 소환 조사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획범죄인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차에 오르는 48살 전 초등학교 교사 명재환. 하늘이야 가실 말씀 없나요? 왜 들으셨나요? 5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명재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선생님 따라가서 죽었어요.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명 씨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재환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TV우선 이수훈입니다.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수사 대상인 파출소 팀장이 불쑥 나타나서 사고 갯벌로 들어가려 하면서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재석아, 엄마 왔어. 재석아. 너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평소 이 경사가 좋아했던 통닭과 커피를 싸들고 사고 지점을 찾은 유족들은 거듭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조사받고 죄 있는 사람들은 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를 홀로 현장에 내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 약속도 없이 찾아와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재석이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고요. 장례식장에 와갖고 네가 한마디라도 했어? 미안하다 했어? 제가 그때는 전혀 기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한다고. 그냥 가라고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팀장은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사고 갯벌로 걸어 들어가 해경 특공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곳 영흥파출소에서 고 이재석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직 팀장과 당시 영흥파출소장, 전 인천 해경서장 등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국과수는 이 경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에게 무려 21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노쇼 사기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까지 온갖 사기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들이 줄줄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옵니다. 경찰이 노쇼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원 25명을 태국에서 송환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인 기관 사칭 사기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 코인 사기, 노쇼 사기와 같은 수법을 총망라한 일당은 작년 7월부터 1년간 국내 피해자 878명에게 총 210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제 막 밥맛도 없고 뭐 일하러 다니는데 막 살이 주주주주 한 7-8kg 빠졌나 봐. 중국인 총책이 태국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 만든 범죄 조직에 한국인 30여 명이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피해가 확인된 만큼 중국인 총책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입니다. เนื่องจากว่ามีผู้เสียหายจำนวน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ทางเราก็จะดำเนินคดีกับคนกลุ่มนี้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협조해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현재 간병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아픈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간병 불화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확 낮아집니다. 임서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간병인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월 평균 37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대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규모는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대1 간병은 하루에 15만 원에서 한 달 하면 450만 원이 매달 월급 받아서 부모님들 간병비 내기가 힘들어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가 급여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출 계획입니다.
월 간병비 370만 원이 110만 원 선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병원을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간병 인력의 수급 상황들을 좀 보면서 확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요양병원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의 환자 8만 명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소요양병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사각지대 우려가 나옵니다. 나머지 800여 개의 병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요양원으로 가라. 아니면 전문화해라. 5년간 6조 5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건보 재정은 이르면 내년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쯤 간병비 급여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야권 단체장들이 정부가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정책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센터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10만 원 충전되셨고요.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 등 필요한 곳에 쓸 생각에 설렙니다. 막 여기 받는 거 큰일 안 받더라고. 그게 받아야지. 2차 소비 쿠폰 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내일 화요일엔 태어난 해 끝자리가 2나 7로 끝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90%,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만 25%를 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청장들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정부의 비용 떠넘기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 발행에 이어서 내년 예산도 큰 빚을 지방재정 공동선언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오는 걸까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암울한 전망을 했던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단숨에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을 공급하게 되면서 HBM 시장을 둘러싼 3파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새 기업의 시선은 벌써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is now sets the stage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following year we call Rubin Ultra. HBM 시장을 선도해온 SK하이닉스가 이달 초 세계 최초로 6세대 HBM 개발 완료를 알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제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는 비관론을 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올해만큼 될지 일정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또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저가 칩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어서 한국 반도체가 겨울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하며 여당의 사법 개편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사퇴 압박 속에 조 대법원장이 뭘 전하고자 한 건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글이 수놓인 넥타이를 맨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면에 손을 뻗어가며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최근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언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별 세션에 참여한 권영준 대법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무형의 압력이 강화, 확산되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사법부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행사로 일본, 중국 등 10여 개국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행사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세계 각국의 대법관들도 참석했는데 한결같이 사법 독립이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위기감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고위 법관들이 저마다 겪고 있는 위험 요인을 털어놓습니다. 권오곤 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확산으로 법치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Judiciaries are facing serious pressures that threaten their independen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그러면서 사법 독립은 판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며 판결에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적 압력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 범죄자 등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아카네 토모코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양쪽이 가하는 압력을 토로했습니다. Sanctioning the ICC. At present, 6 judges representing 1/3 of the 18 judges of the court are now designated for sanctions.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잦은 법 개정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Constant legal reforms risk undermining predictability and weakening trust in the courts. 각국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법치주의의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개편과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수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여당의 검찰, 사법 개편안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전장치인 무작위 배당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부를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배당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여당의 검찰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안 수사권 유지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추진 배경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시기상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하급심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증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직후에 본격화되면서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5일 대법관 증언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9만 명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와 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연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남편은 본인의 생명을 앗아간 반대 진영 젊은이들을 구하고 싶어 했고 자신은 암살자를 용서한다며 남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커크가 설립한 터닝 포인트 USA 유산을 이어가 더 발전시키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마지막 추모 연사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는 순교자라며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e will to fight, fight, fight. Have to fight. 그러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 주요 장관들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 등 9만 명가량이 추모식에 총집결했는데 맞서 싸울 대상으로 민주당과 커크의 암살 배우로 지목된 급진 좌파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기 피격 직후 외쳤던 싸우자는 구호를 다시 꺼내든 건 지지율 40%대가 붕괴된 이후 지지층 결집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But how do you live here all alone? Oh, I don't. Keep it always full of interesting, celebrated people. 가난 때문에 데이지를 떠나야 했던 개츠비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도 오직 데이지의 사랑만 갈망합니다. I have just as much as you. That means we're equal. Oh, no, no. You see, we were born different. It's in our blood. 대저택과 화려한 파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분까지 속이며 데이지를 원했지만 그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좀 청소 좀 하면 좋겠어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남겨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제안입니다. 에이펙에 거는 정부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걸 겁니다. 에이펙의 역사에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제행사 역사에도 없는 역사적 초격차의 K-에이펙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0대 교역 상대 중 8개국이 포함되고 우리 수출입의 70%가 이들 국가에서 나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보호 무역의 수렁에 빠져드는 가운데 에이펙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님 맞이 대청소라는 게 이 시대에 맞는 건지요? 권위주의 시대가 떠오르는 게 이상한가요? 또 하나, 서울 신라호텔이 결혼식을 취소시켰답니다. 요즘 식장 잡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 2년 전에 예약한 결혼식을 2달도 안 남기고 다른 곳에서 하라니요. 청천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행사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와 비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국가적 국제 행사를 위해 개개인을 희생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국제 행사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르는 게 정답입니다. 전후 처음으로 열린 1948년 런던 올림픽, 초라한 긴축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국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은 550억 달러나 쏟아부었지만 환경 파괴, 인권 탄압, 불공정한 경기 운영으로 욕만 먹었습니다. But the market's down this morning, so I think I'll
pass up the 317 and go with the 295. 진정한 세계 최고 부자 워런 버핏의 소박한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국가의 높은 품격도 과시보다는 일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짝퉁이 아닌 진정한 국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9월 20일 윤정호 앵커 칼럼 쇼윈도 국격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레 오전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리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창원이 27도로 내일까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